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인가? 현재는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그렇잖아요. 나라 말고 아무도 못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과거에는. 그죠? 과거에는 왕이 다 통제하니까 결국 계획경제인 셈이죠. 지멋대로 다 하는 거니까. 왕 혼자 먹다가 이제 공산주의로 가서 소위 지배계급 몇 놈이 먹다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여러 사람이 기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거. 점점 더 부가 확산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은 생산주체가 아니에요. 기업이 생산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을 활용하지 않으면 가난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기업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생산 요소를 결합, 경영하여 성과를 내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자연 소멸되고, 그렇죠? 자연 소멸되고 기업이 없어지면 가난이 그냥 상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가난하다가 등소평이 기업 개방해서 기업들 많이 불려들여서 활동해서 중국이 이만큼 갑자기 부흥한 거잖아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쟁력 강화는 기업만의 노력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함부로 채용했다가는 해고도 못 하는데 기업이 망할 때까지 똑같이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 문 닫고 마는 거죠. 노동시장, 노동시장이나 물가 문제, 법 집행의 일관성, 투명성,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공정성하고 다 연관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고, 여기 교육 수준, 금융, 조세 부담, 이런 것들이 다 경쟁력하고 연계가 있는 요소들이.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재구시를 못하면 기업이 떠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그냥 되는 건 줄 알아요. 2016년에 이탈리아의 자동차 피아트가 있잖아요. 이 피아트가 크라이슬러와 합병해서 본사를 이태리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반기업 정서도 너무 심하고 너무 뜯어먹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네덜란드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기업의 도미노 이탈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태리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태리의 GDP를 초과했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 있잖아요. 일본은 이케아가 성공을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이케아가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케아도 이 스웨덴이 엄청난 복지 비용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가전업체 애플, 다이슨도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거예요. 국경이 없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세율이 높은 거, 반기업 정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영자유, 제약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한국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미 스타트업들은 시작됐어요. 제가 하는 펠라라는 모임에 젊은 친구는 회사가 커질 것 같으니까 미국에다 본사를 차리고 한국에다 자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작은 기업만 그런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 뒤 한국 본사를 그 아래 두면 미국 본사, 한국 지사 형태가 돼요. 절로. 이게 지금 쿠팡이 그런 거예요. 쿠팡이 적자는 많지만 기업 가치가 몇십 조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미 다 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 역할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규제는 미니마이즈하고 인센티브는 맥시마이즈 해야 돼요. 한국 밖에서 사업할 수 있는 곳이 만약에 없다면 채찍이나 페널티나 규제를 가하는 게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제가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을 미국 주정부하고 협상을 했는데요. 땅을 요만큼만 쓰겠다고 그랬는데 너 나중에 계열사들 주차장도 쓰고 그 사람들 대로점 더 필요하지 않냐? 이거 다 가져가라. 무상으로 다 가져가라. 공장 짓는 비용 우리가 먼저 다 대주마. 이런 식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공장 준공하는 날부터 고용인원 쫙쫙쫙쫙 스케줄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이자 해서 회수한다는 거죠. 정치인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직업이 정치인이더라고요. 선진국에서.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넘어서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기업하시는 우리 김 교수님도 나오고 계시지만은 기업은 주도성,
전문성, 목적성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걸 남이 하더라도 공정기술이 남보다 우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존속하자면 사회적으로 뭐 사회 목적이 합쳐야 되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 지금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존재라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뭐, 그 햄버거 만들면서 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요리 밟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도성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싶어 하는 욕망, 전문성은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욕망, 목적성은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을 말하는데, 이 기업은 이렇게 하는 기업이 경쟁력이 갖춘 기업이 되겠어요. 뭐 과거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거예요. 우리 다만 이제 이렇게 그럴듯하게 영어로 써놔서 그런 건데, 실제로 공자가 기원전에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즐기자면 뭐예요? 즐기자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은 살아남는 기업이 사회에 유익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치중해 있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일자리도 그거 만드는데 급급해 있었지, 이게 살아남는 기업 이런 식의 인식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해외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도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조그만 티슈 하나도 P&G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잠재적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잠재적 경쟁력이 있어야지만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몇 가지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오히려 우리가 한 2, 3년 전에 3D 프린터를 중소기업의 경쟁 제품으로 지정을 해놨더니만 기술 수준은 그 당시에 미국과 비슷했는데 뒤처지고, 그 사이에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이 중소기업의 에피를 이용해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제주 부리고 떼놈이 돈 받아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규제에 관해서도 할 얘기가 여러분들도 많으실 텐데, 규제 혁신, 규제 타파,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상대국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만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왼발잡이는 선천적으로 신체적 특혜를 타고났다. 3분 이상 30m 이상 단독 드리블을 하면은 너무 혼자만 기회를 갖는 거다 하고 금지하면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월드컵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이 전체 수출에서 대중견 중소기업을 보면 지금 정부는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호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이 71개밖에 안 되지만은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67%예요. 뒤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중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70%가 넘어요. 대기업 없이는 우리가 이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세균 총리가 뭐 중견기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중견기업에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항아리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항아리 경제가 있으면 뭐해요? 대기업에 다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4대 그룹과 같은 대기업을 하나만 더 만들면, 4개를 합친 것과 같은 걸 하나 더 만들면 우리 GNP가 50% 정도 증가됩니다. 무슨 중소기업의 일자리 100만 개 이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4대 그룹의 매출이 GDP의 44%입니다. 거의 반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이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에 각각 75%, 80%, 83%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대기업은 재벌이라고 다 욕하잖아요.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민간 부문의 활력을 불어넣자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 작아야 돼요. 근데 100을 벌었는데 법인세 25 떼가고 소득세 45 떼가고 나머지 이게 지방소득세, 재산세, 그 다음에 가계비출하고 요거 나머지 걸까지 쓰는 건데, 이게 개인이 주주가 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일 텐데 이것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한 세대를 더 들어가면 100이
14%밖에 안 돼. 14밖에 안 남아요. 여기다가 이런 지방세 빼고 생활비 빼고 하면 1세대 지나가면 투자 여력이 없는 거예요.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점점 없애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까 레이건노믹스 얘기했습니다만 레이건노믹스 핵심이 법인세율을 성경에 나오는 11조 범위로 낮추는 게 레이건 대통령의 목표였어요. 그게 이제 클린턴 시절 때 뉴 이코노미로 연결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게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지만 민간 부문에 활력이 생기고 그게 장기적으로 재정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야 되고요. 당연히. 고양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이 사유재산을 자기가 상속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들에게. 자기가 노력한 거 있으니까 잘 교육시켜서. 상속세를 이렇게 두고는 곤란하죠. 공익재단의 활성화라든가 차등 의결권 제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외국엔 다 있어요. 로스차일드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다 재단 이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경영권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5%밖에 증여세 면제 안 해줘요. 그리고 차등 의결권자는 아예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비토권이라고 해서 한 주만 있어도 모든 의사결정에 비토할 수 있는 권한도 창업자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창업자 때문에 기업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국가대표 선수에게 군면제 혜택 줘요. 그죠? 스포츠 연금도 줘요. 그런데 성공한 기업에게는 상속세 12조 원 내라는 거죠. 뭐가 더 큰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의아스럽지 않은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개인의 사적인 이기심을 공공의 선으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정교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이 캐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별 효과는 없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대통령 별장 같은 거를 좀 지방의 영세 기업에게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좀 받게 하면 이제 바이어 대접에도 좋지 않겠느냐. 우리 회장님이 비즈니스 영빈관 같은 거 아니냐 그러시던데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있는 무역회관 같은 데다가 그 버추얼 엑시비션 센터 같은 거 만들고 부스 같은 걸 만들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지방까지 안 내려가고도 들려서 상담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상시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보호정책의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냥 일자리는 안 갑니다. 사람들이. 안 가요. 중소기업의 턴오버가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우리 중견기업 회원사 한 분에 의하면 1년에 5년짜리 있던 직원이 40%가 이직을 한답니다. 매년 신입생 면접하느라고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양질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경쟁제도와 중소기업 저가법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조사해 보니까 OECD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왜 없느냐 하고 찾아보다가 왜 없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일본 학자가 쓴 서양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하는 책에 봤더니만은 이 중세 길드 제도가 산업혁명 2차 시기 때 이게 산업혁신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중세 길드 조합을 다 해체했더라고요. 중세 길드 조합과 비슷한 게 이게 중소기업끼리만 경쟁을 하게 하자. 다른 데는 안 돼. 큰 기업은 여기 경쟁하지 마. 너네들은 안 돼. 이러거나 공공시장에서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저가법정은 두부 이거 못해. 이거는 중소기업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더 강력한 제도고 이거는 공공시장에 제약을 두는 제도인데 이런 게 중세시대 때 길드 조직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없는 짓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거 동네 커피점인데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잖아요. 예. 그 길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동네 커피점 더 크면은 안 되는 거죠. 예. 보호 조치가 끝나니까. 여기 농산무역이라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MB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번 방문했어요. 여러 번 한 게 대통령마다 가봤어요. 여기는 어떤 건가 하면 다섯 농가를 한 개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게 한 30개 법인이 돼가지고 농산무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첨단 네덜란드 농법 도입하고 이제 도울 상표 이용하다가 자체 브랜드를 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이랬는데 농가 지금은 55호 정도가 모였는데 연 400 내지 500억 매출을 올리는 이렇게 통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타다하고 택시업계 등장했을 때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안 되고 말고 그 후에 이제 배달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택시 대란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타다와 기존 택시업계의 뭐 자본 참가 방식, 자본과 노동의 결합 방식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서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노무현 때도 못했고 김영삼 때도 못했고 김대중 때도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크게 했다고 하는 게 우리 금융산업 팔은 거예요. 이 금융산업 팔은 게 우리 금융산업의 반 이상을 가져갔는데 거기 말고는 들어온 거 없어요. 근데 시티은행 지금 나가잖아요. 소매금융 철수하잖아요. SC 정도 있고 지분을 이제 은행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애국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없이는 우리 부가 갑자기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미국의 모든 주정부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도 독일 정부도 서울에 유치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벨기에 정부는 국왕이 오면은 항상 기업들, 중견기업들 불러다가 회의하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네들이 파이낸싱 해주면 이자는 우리가 내주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같은 나라에 와서 벨기에, 미국, 독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외국 기업 적극적 유치 전략 없이는 고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일랜드는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소득 8만 달러예요. 이게 다 뭔가 하면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동력의 23%를 다국적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 80%를 담당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 외국 기업 유치로 이제 부국이 된 겁니다.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용 효과와 연계된 외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원래 유명한 사람 얘기를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해야지만은 좀 멋도 있고 신뢰도 갈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부를 축적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모든 사람에게 생활 필수품을 분배한다. 옛날 영주가 농장을 많이 경영하면 사람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채용한 사람의 가족들이 먹고 살 게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국부론에 나오는 것 같지만 도덕감정론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섭리는 신의 섭리와 같아요. 이런 도덕감정론을 기반해서 국부론을 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정적으로 보면 많은 기업가를 배출하는 나라를 만들면 그만큼 근로자도 부자가 됩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연봉이 2011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이에요. 신입사원 봉급이 현재 6,500만 원이에요. 쌍용차 망했잖아요. 그죠? 뭐 망해가지고 중국 갔다 인도 갔다 했잖아요. 복직하느라고 재판도 받고 농성도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좀 두서없지만은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걸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